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이 여러분의 확실한 두통 치료제가 되어드리겠습니다. 경제 뉴스가 연예 뉴스처럼 쉽게 들리는 그날까지. 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 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 11월 11일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이 빼빼로데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저희가 빼빼로데이에 어울리는 분을 모셨거든요. 예, 애청자 여러분들이 도대체 누굴까 상당히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저희 방송에 무려 한 달 반 만에 다시 나와주셨어요. 네. 대충 감이 잡히시죠? 아마 일부 애청자분들은 혹시 제나님이 나가신 거 아닌가 우리 방송에서 그러니까요. 그렇게 오해를 하셨을 수도 있는데 그건 아닙니다. 지난번 가시기 전에 염장을 지르고 가셨어요. 애청자분들한테 스위스 여행 가신다고 너무나 자랑을 많이 하셔서 한 애청자분은 저한테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요즘 방송 안 나오시는데 혹시 스위스에서 멋진 남자를 만나서 거기 정착하신 게 아니냐 뭐 이런 얘기까지 하셨거든요. 예. 근데 오늘 나오신 걸 보니까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건 아닌 것 같나요? 예, 그러면 네. 혼행 전문가 제나님 모셨습니다. 네, 너무 오랜만입니다. 정말 이 여행 코너가 없어졌던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셨을 만큼 오랜만에 인사드리게 됐는데요. 제가 염장을 한번 지르고 갔었죠. 추석 그렇죠. 전후로 스위스 여행 다녀오겠다고 해놓고 뒤로 왔는지 어땠는지 궁금하셨을 텐데 이게 제가 직장인이다 보니까 여행을 다녀오자마자 일이 너무 쏟아져가지고 어허. 그 일 처리하느라고 무려 여행 다녀온 지 한 달 뒤에 이렇게 인사를 드리게 됐습니다. 그렇군요. 스위스 여행 어떻게 잘 다녀오셨나요? 네, 무탈하게 아무 사고 없이는 잘 다녀왔습니다. 제가 원래 혼행족이잖아요. 나홀로 여행을 즐기는 사람인데 이번에 스위스도 역시 한 13일 정도를 혼자 다녀왔는데요. 예. 이 따끈따끈한 이 스위스 여행 이야기 오늘 마음껏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니 이게 따끈따끈해지려면 네. 멋진 스위스 남자를 만나야 되잖아요. 네네. 온천 얘기하려고 설마? 여러 가지 뭔가 에피소드는 있었어요. 근데 예. 이제 그런 게 있어요. 친구들이랑 갔으면 재밌는 이야기로 풀어졌을 일이 사실은 혼자 가면은 좀 조심스럽게 조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뭔가 이렇게 길게 이어질 수는 없고요. 예. 그리고 제가 너무 빡빡하게 일정을 잡는 스타일이라 네, 저는 그 다음 장소로 빨리빨리 이동하는 거라서 이렇게 여지를 두지 않는 게 단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예. 아무 일이 없는 것 같아요. 남자를 못 만나신 거군요. 그렇죠. 우리 제나님이 네. 업계에 셀럽이 되신 것 같아요. 왜요? 얼마 전에 네. 네이버 연애 결혼판에 보니까 제나님 쓰신 글이 있더라고요. 맞아요. 그러니까 저희 애청자분들도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예, 그때 그리스 편 할 때 신혼여행지로 최고다 이런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 글이 올라와 있었어요. 맞아요. 제가 여행 고수는 아니에요. 그냥 일반인이긴 한데 여행을 워낙 좋아하고 또 혼행족이라는 어떤 특징이 있다 보니까 간간히 좀 기자님들께서 글과 사진을 요청하실 때가 좀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그 네이버의 연애 결혼판에 그 내용이 게재됐는데 예. 그 주제가 이제 여자가 추천하는 신혼여행지가 있고 남자가 추천하는 신혼여행지라고 해서 여자편 남자편으로 이렇게 나눠서 나갔는데 여자 편이 그렇게 인기가 좋았다 그러더라고요. 역시. 예, 그래서 저는 그리스의 산토리니와 미코노스를 이 커플들을 위해서 추천을 했는데요. 예. 지난번에도 제가 누차 말씀을 드렸듯이 제가 꿈꾸는 신혼여행지기도 하다. 아하. 네, 그리고 경제브리핑에서 무려 4회에 걸쳐서 제가 그리스를 아주 길게 소개를 해드렸던 적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네, 그만큼 제가 다녀왔던 수많은 여행지 가운데에서는 가장 추천하는 여행지가 이제 그리스가 돼버린 것 같아요. 아하. 그럼 그때 혹시 남자 편에서 추천했던 곳은 어디였나요? 뭐 뉴욕도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좀 의외의 장소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미국 쪽 그랬는데 이제 여자 편 쪽에는 이제 저처럼 그리스라든가 뭔가 좀 휴양지 위주로 좀 됐던 것 같아요. 예. 제나님이 그리스 얘기하실 때 보니까요. 오늘은 스위스 얘기해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떠나간 옛 애인을 생각하드는 그런 표정이에요. 맞아요. 아니 스위스랑 그리스랑 비교해 보면 어떤가요? 여행지로 비교하기에는 사실 두 나라가 너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스위스는 알프스를 축으로 해서 뭐 그러니까 산을 타거나 호수 위주의 어떤 뭐 대자연의 절경을 이제 감상하는 여행지라고 한다면 그리스는 에게를 중심으로 한 해안 중심의 또 오래된 역사라든가 문화라든가 문명의 흔적을 따라가 보는 여행지이자 또 휴양지
나라라서 엄격하게 비교하기는 사실은 좀 힘들긴 한데 뭐 그런 걸 다 떠나서 그래도 비교해보라고 한다면 어디겠냐라고 여쭤보신다면 저는 사실 스위스보다는 그리스가 더 나았던 것 같아요. 역시 첫사랑을 잊지 네. 못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만약에 그리스를 가기 전에 스위스를 먼저 갔었다면 상대적으로 그 스위스가 더 아름답게 보였긴 했었을 텐데 예. 그리스가 제게는 더 아름다웠던 것 같으니까 스위스가 그만큼의 아름다움을 표현해 주지는 못하더라고요. 스위스가. 예. 그리스를 최고의 여행지, 신혼 여행지로 추천을 하셨는데 이와 별개로 제나님께서 그동안 다녔던 여행지 가운데 그리스 말고 네. 가장 인상적이었던 곳. 그리스 같은 경우나 뭐 이렇게 스위스 같은 경우는 한번 가보세요. 뭐 이렇게 제가 추천해드리는 장소인 것 같고요. 그렇죠. 개인적으로 가장 충격적이었다거나 가장 인상적이었다거나 그러니까 길게 오랫동안 제 마음에 남아있는 곳은 사실 너무 의외의 장소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한 150여 개의 해외 도시를 혼자 다녔었는데 예. 아직도 제 기억 속에 마음속에 남아있는 곳은 중국의 북경입니다. 오. 거기다가 자금성. 예. 우리가 첫사랑, 첫 그 경험, 또 뭐 첫 뭐 월급 이런 것처럼 처음이라는 것이 제일 오래 남게 마련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해외 여행을 지금은 이제 많이 다녀온 게 되지만 제 첫 여행지가 중국 북경이었었어요. 아. 네, 그 중에서도 자금성을 그 일정 중에서 첫날에 갔었었는데 예. 일단 한국을 벗어난 지역이라는 것에 대한 충격 그리고 자금성 저는 이제 역사학과를 나오다 보니까 뭐 요런데 너무 너무 인투한 거죠. 우리 예. 경복궁과의 비교되는 그런 장면이라든가. 아하. 전 자금성이 너무 그 규모의 압도를 당해서 느낌이 아직도 저는 생생하게 남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행을 많이 다니면서 눈높이나 감동의 내성이 좀 커져가고는 있는데 그 느낌은 정말 오래 가는 것 같으니까 우리 여러분들께서도 혹시나 아직은 해외여행이나 혹은 아직은 어디 새로운 곳에 못 가셨다면 예. 아마 좀 잘 선택하셔서 가시면 오랜 기억의 그 추억의 이야기거리가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 당시에는 베이징에 미세먼지가 없었나요? 미세먼지를 제가 기억할 정도는 아니었고 그때 당시는 일단 너무 질서가 없었다는 거. 그러니까 중국은 원래 그러니까 누군가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중국이 변했다라는 것은 중국 사람들이 줄을 서기 시작했다라는 걸 보면 중국 사람들이 변했다는 것을 거기서 느낄 수 있다는 건데 그때 제가 한 10여 년 전이었으니까요. 예. 정말 질서라는 것 자체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하철에 무슨 표를 끊거나 어떤 그 매표소에 가면 줄 선다라는 게 없고 그냥 무조건 자기만 달려고 하니까 제가 돈을 꺼내는 순간 갑자기 제 시야에 손이 너무 여러 개가 막 보이고 줄이란 것도 없고 신호 같은 거 안 지켰었고 지금은 제가 이제 안 가봐서 모르겠는데 빨간불 파란불이 의미가 없는 거죠. 네. 그렇죠. 신호는 여전히 안 지키는 것 같고요. 네, 그렇죠. 줄은 쓰고 있는 건 저는 분명히 본 것 같은데 네. 그러면 그 당시에는 줄을 안 섰으면 서로 싸움을 하고 그랬을 거 싸움 아니에요. 되게 많이 하죠. 그들의 목소리가 워낙 크잖아요. 물론 이제 중국어 특성상 어쩔 수 없이 소리가 나야 된다고 하는데 예. 매번 곳곳에서 싸움이 일어났던 것 같고 그리고 제가 제일 또 충격적이었던 거는 큰 도로에 이렇게 그 꽃들이 이렇게 있더라고요. 듬성듬성. 제 예. 친구가 그때 유학을 하고 있어서 저 혼자 그쪽으로 찾아갔었던 건데 아니 근데 도로에 왜 이렇게 꽃이 이렇게 많아? 화환 같은 이런 것들이 했더니 다 이제 신호를 지키지 않았던 사람들의 이제 사고 난 장소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은 북경을 뭐 출장으로만 잠깐 갔다 오고 이래서 제가 그런 걸 못 봐서 지금은 어떻게 변했는지 모르겠지만 예. 그런 거 보면서도 그냥 막 다니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었죠. 그렇죠. 아니 어떤 전문가는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우리나라도 예전엔 좀 비슷했는데 88 올림픽 다음에 좀 질서의식 많이 좋아졌다고. 그렇죠. 중국도 베이징 올림픽 다음에 많이 변했다. 뭐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네. 다시 한번 좀 제대로 가보고는 싶은데 중국은 솔직히 저 혼자 가는 거는 조금 무서운 것 같아요. 그때도 친구가 있어서 제가 이제 갔던 건데 예. 네. 그래도 어마어마한 나랑임에는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이제 옆에서 이렇게 가만히 보면 우리 제나님은 1년에 2번은 기본이고 네. 중간중간 나가는 것까지 하면 쿼터에 한 번은 나가시는 것 같아요. 네. 되게 바쁜 업종에 계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돈을 왕창 모았다가 그때만 왕창 쓰는 네. 이런 희열 이것 때문에
포기를 못 하시는 건지 뭐 여행에 이렇게 집착을 하는 이유가 있나요? 가끔 뭐 여행 다닌다 그러니까 야 너는 시간도 많고 뭐 돈이 있나 보지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도 시간 없고요. 돈도 맨날 이렇게 딴 거 쓸 거 아껴서 이제 가잖아요. 근데 제가 최근에 어떤 강의를 이제 페이스북에 있는 강의 돌아다니는 걸 봤는데 행복한 삶에 대한 내용을 하시던데 거기에 있는 이제 강사분께서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많은 학자들이 연구를 해본 결과 이제 우리가 그 어떤 물건, 어떤 소유물을 샀을 때 경험하는 행복감보다 경험을 샀을 때의 행복감이 훨씬 길게 가고 그 강도도 더 세다라는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여행같이 어떤 생각을 할 수 있는 기회는 인생을 바꿀 수가 있지만 우리가 옷이나 자동차를 같은 걸 통해서 우리 인생이 바뀌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돈에 대한 개념을 다시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소유물을 늘리는 데 돈을 쓰지 말고 경험을 늘리는 데 돈을 쓰자. 그것이 이제 가장 가치 있는 돈 쓰는 방법이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와 정말 공감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보면은 이제 여행에 그러니까 경험을 늘리는 데 돈을 상당히 많이 쓰는 것이고 그것이 여행인 거고 그 여행이 제가 이제 그 다음 그 스텝을 밟아가는데 큰 힘이 되는 것 같고 그래서 이제 나름 경험에 투자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모르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좀 여행을 좀 더 많이 좀 넓게 생각하시고 여행이 주는 행복감과 그것이 이제 원동력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다. 이게 뭐 저도 여행을 갈 때 사치를 부리면서 가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많은 경험을 하고 싶어서 가는 거니까 좀 여행에 대한 개념을 조금 달리 하시면 좀 더 큰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재난님 얘기 들어보니까 진정한 욜로족이 아닌가 이런 생각까지 드네요. 근데 요즘에 이런 얘기 하던데요. 욜로 찾다가 골로 간다고. 아니, 그러고 보니까 한비아 씨라고 있잖아요. 네. 그분도 우리 재난님 못지않게 여행을 굉장히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 두 분이 만나면 할 얘기가 정말 많겠어요. 만나 주실까요? 그러면 오늘 본격적으로 네. 떠날 나라 스위스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뭐 스위스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가보고 싶은 나라 아닐까요? 네. 지난 5월에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이 발표한 그 2016년 국민 여행 실태 조사를 보면요. 우리나라 국민들이 가장 가보고 싶어하는 해외지로는 일단 일본이 첫 순위로 꼽혔어요. 아무래도 뭐 가깝고. 스위스가 1위 아니군요. 네네. 가깝고 또 이제 뭐 그 부담 없이 가실 수 있으니까. 그리고 뭐 미국이나 중국, 프랑스에 이어서 스위스였던 거예요. 근데 저는 이 결과치를 보고 조금 놀랐었어요. 왠지 스위스는 좀 하위권에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왜냐면 뭐 홍콩이나 아니면 이탈리아나 더 많잖아요. 뭐 이렇게 그런 뭐 프랑스는 당연히 가보고 싶어 하겠지. 이런 생각이 들었었는데 의외다. 그런데 아무래도 스위스에 대한 환상 이제 아름다운 절경 이런 것들을 해외 여행과 좀 이제 동일시하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었습니다. 그렇죠. 그 생수 중에 또 유명한 브랜드가 제가 알기로는 그 스위스에 있는 눈 녹은 물이라고. 네, 비앙요. 그렇죠. 네. 네. 맞아요. 일단 뭐 환상을 갖고 있는 나라죠. 근데 그게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서 일단은 세계 이제 관광 대국으로 자리 잡혀 있고 그 아름다운 절경 그 특히 알프스 전경을 보기 위해서 1년 내내 여행자들로 붐비는 곳입니다. 진짜 정말 깨끗했고 아름답고 경이롭고 또 산 위에 가면 겨울 왕국에 왔다라는 느낌이 들 만큼 감탄사가 정말 많이 나오긴 했었어요. 물론 이제 이후에 소개가 될 것 같긴 한데 네. 마테호른인가요? 네. 뭐 거기 올라가는 중간에 있는 기차. 네. 그 사랑 사진이 열차. 굉장히 많이 돌아다니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 스위스가 알프스산, 그러니까 거의 산악지대가 60%를 차지하고 있어서 아주 오래전부터 이 교통, 철도망이 잘 촘촘하게 갖춰져 있어요. 그리고 제일 또 중요한 거는 3,000m까지 올라가는 산악 열차가 있는 거죠. 그래서 마테호르를 보기 위해서 고르너 그라트라고 하는 그 산봉우리를 가야 맞은편에서 볼 수가 있거든요. 거기에 올라가는 산악 열차가 거의 그 꼭대기 정상까지 올라가요. 산악 열차가. 그래서 공기가 다르죠. 올라가는데 일단 기울기도 조금 이렇게 가파르고요. 그래서 독특한 이 스위스 하면 기차 여행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봤었습니다. 아니 그 기차를 타면 알프스 소녀 하이디를 만날 수 있나요? 저는 없던데요. 저는 못 봤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꿈꾸는 스위스라고 하면 뭔가 요들송이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전통 어떤 그런 뭔가 만화 속에 나오는 그런 그들만의 이런 의복
그런 양식을 이렇게 갖추고 이런 거 상상했는데 예. 그런 거 전혀 못 봤고요. 물론 아하. 아펜젤이라고 하는 나중에 제가 소개해드릴 제가 저를 스위스로 이끈 아주 작은 이쁜 마을이 있습니다. 스위스 안에서도 스위스라고 불리우는 작은 마을인데 어허. 그 아펜젤에는 조금 그런 전통적인 부분들을 많이 살려놔서 아 내가 진짜 우리가 상상했던 스위스로 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 외에는 그냥 도시였고 자연이었고 산이었던 것 같아요. 예. 사진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네. 스위스 하면은 일단 아름다운 풍경. 네. 이게 기억이 나는데 저는 물론 안 가봤기는 하지만 사진이 워낙 이쁘게 잘 나오니까 정말 현지 모습이 저럴까? 이거 실화일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네. 잠깐 제가 말씀드렸던 것도 스위스를 이끌었던 이유는 제가 스위스를 그렇게 막 가보고 싶어 했던 케이스는 아니었는데 그래서 제가 다른 여행지보단 늦게 왔다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딱 사진 한 장이 저를 이끌었습니다. 그 아펜젤이라고 하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 스위스다운 스위스였는데 그 풍경 사진을 보면서 야 이거 정말 실제일까? 아니면 누군가 포토샵에 장난질이었을까? 아하. 왠지 확인하고 싶은 물론 이제 뭐가 있을까요? 마추픽추 이런 것도 있는데 그거는 별로 확인하고 싶은 생각은 안 들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뭐 개인 차이긴 한데 그렇죠. 이상하게 이 그 마을은 왠지 확인하고 싶었었어요. 그래서 스위스를 가보자 이렇게 결정을 했던 거고 스위스를 도는 동안 그리고 가기 위해서 공부하는 동안 많은 사진을 봤겠죠. 가서 보면 그 스위스뿐만 아니라 거의 한 반은 성공하고 반은 실패하는 것 같아요. 반은 이거 장난질이었어 라고 생각하는 것도 있고 그 반은 아닌데 일단 기대를 하면 안 돼요. 여행을 갈 때는 그건 그러니까 여행이 제가 항상 인생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람에 대한 기대도 그리고 또 뭐 직원들이랑 같이 일할 때도 기대를 많이 하면 실망이 그건 영화도 마찬가지고 어허. 무조건 저는 여행 갈 때 기대하지 말고 공부도 너무 많이 하지 마라. 그러니까 역사나 이런 것들은 공부할 필요가 있는데 예. 너무 사진 많이 보고 간다거나 너무 영상을 많이 보고 가면 그게 절대적으로 그 실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아하. 소개팅 하기 전에 페이스북에서 미리 다 맞아요. 털고 나가면 똑같아요. 반드시 네. 실패하죠. 반드시입니다. 예. 근데 이제 뭐 뒷모습이 있다거나 아니면 캐릭터가 있다던가 이러면 얘 자신 없는 애인가 보다. 외모에 자신 없는 친구인가 보다고 해서 마음 비우고 가잖아요. 근데 멋진 친구가 나오면은 엄청난 호감도가 올라가듯이 그렇죠. 여행도 마찬가지가 아닌가 그런 생각 해봤습니다. 예. 아니 그러면 여행 떠나기 전에 스위스 사진 많이 안 본 이유가 직접 내가 사진을 찍겠다. 네. 이런 각오 때문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네. 제가 사실 블로그를 시작한 지 뭐 한 1년 조금 넘었고 그리고 그냥 사진을 찍는 걸 좋아하긴 하는데 이번 스위스는 정말 사진을 잘 찍고 싶어서 카메라 장비를 엄청 신경 쓰고 갔어요. 그래서 새로 장만하셨나요? 네, 관광 렌즈를 정말 지금 생각해도 내가 미쳤나라고 생각할 만큼 엄청난 돈을 주고 얼마짜리 사셨는데요? 100만 원 좀 넘었던 것 같아요. 오하. 네, 그래서 들고 그 관광 렌즈에 뭐 여러 렌즈 그리고 삼각대 뭐 엄청나게 준비를 해서 갔죠. 예. 그래서 가서 왜냐면 제가 가면 어차피 저의 채나의 공감 여행 블로그에도 올려야 되고 예. 또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간간히 매거진에도 좀 실어야 돼서 일단은 좀 잘 갖춰서 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블로깅을 지금 스위스 편을 하나도 못 하고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너무 바쁜 척 하느라고. 아하. 근데 이제 한번 사진을 쭉 봤는데 제가 무려 6,800장을 찍어 왔더라고요. 아니 메모리 카드 몇 개 썼어요? 메모리 카드 한 2개 썼던 것 같아요. 와하. 그 32기가짜리를 2개 하나 반 정도 썼던 것 같은데 와하. 동영상도 찍고 이러더라 보니까 그만큼 카메라를 대고 쉴 새 없이 찍고 싶은 나라인 것 같아요. 스위스는 아름다웠습니다. 그렇군요. 제나님의 여행 이야기가 좀 특징적이잖아요. 네. 인문학적으로 보통 접근을 하는데 스위스에 대한 네. 어떤 나라인지 이 얘기도 해주실 것 같아요. 스위스는 지난번에 그리스나 아니면 스페인이나 이런 나라들보다는 좀 그런 인문학적인 부분에서는 얘기할 거리는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어허. 그래서 그런 부담을 좀 덜 했었어요. 공부할 거는 그렇게 많지는 않았었으니까. 어찌됐든 그냥 표면적인 거는 매우 작습니다. 우리 남한 절반에도 못 미치고요. 한반도의 5분의 1 크기밖에 되지 않는 매우 작은 나라인데 완전 관광 대국인 거죠. 위치가 좋아서 그런 거 아닐까요? 위치는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니까 북으로는 독일, 서쪽으로는 프랑스, 남쪽으로는 이탈리아, 동쪽으로는 오스트리아와 국경을 맞대고 있어요. 그리고 26개 주로 이루어진 연방 국가고 일단 인구는 830만 정도밖에 안 됩니다.
예. 종교는 카톨릭교와 개신교가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거죠. 동서남북이 다 강대국이에요. 네. 엄청 치였겠는데요. 그렇죠. 물론 지금은 중립국으로 이제 선정이 돼서 선언이 돼서 이제 좀 편안하게 살고 있는데 위치상 전쟁에 휘말릴 수밖에 없는 조건이죠. 그래서 그런 환경 속에서 자신들의 평화와 안위를 위해서 이제 중립국 선언을 했고 1618년에 30년 전쟁에서 처음으로 중립을 선언하면서 이제 강력한 군사력을 키워서 이제 자국을 보호하고 있는데 더 재밌는 것은 어찌됐든 그런 부분도 있지만 일단 알프스에서 살아남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 험준한 산악 지역을 이용해서 그들이 살아남았다는 거, 그리고 그 터전을 아주 잘 활용했다라는 거, 그게 위기가 기회로 만들어졌던 케이스가 아니었나. 그래서 사실은 그 스위스 사람들의 스위스 이제 그 용맹 이런 부분들 많이 얘기하는데 그들의 용맹성과 알프스의 험준함이 이제 만나서 지금은 그것이 이제 관광 자원이 돼가지고 세계를 유혹하고 있는 거죠. 그 용맹이 스위스 용병으로도 맞아요, 발전했잖아요. 용병. 제가 용병 얘기하는 것이 까먹어지고 용맹이라고 했는데 맞아요. 스위스 용병은 예. 어마어마한 용맹성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 바티칸에 활동하는 그 맞아요. 군인들이 스위스 용병이잖아요. 맞아요. 교황이 가장 믿을 수 있는 용병이 스위스라고 하죠. 네. 그래서 일단 역사적으로나 지리적으로나 언어적으로나 그런 영향 때문에 일단 스위스 자체는 여러 가지 다양한 나라를 아주 조그만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언어 자체도 세계국을 쓰고 있으니까 그러니까요. 자기 나라 언어는 없잖아요. 그래서 다양한 나라를 만날 수 있었던 아주 독특한 나라였던 것 같아요. 그러면 이 830만 명의 국민들이 3개 이상의 언어를 다 쓴다는 얘기인가요? 한 2개 국어는 기본적으로 한다고 하더라고요. 와. 그래서 어떤 지역에 사느냐. 근데 이제 거의 60% 이상이 독일어를 쓰고 있고요. 예. 그 외에 이제 프랑스어, 이탈리아어, 그다음에 아주 작은 그 언어를 쓰고 있는데 거의 3개국을 이제 공통적으로 쓰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근데 너무 재밌었어요. 제가 이제 스위스만 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곳곳을 가게 되는데 물론 제가 뭐 이탈리아를 하고 프랑스어나 독일어를 하는 건 아니지만 언어를 다 다르게 쓰니까 그것도 재밌더라고요. 어허. 가는 곳마다 다른 언어를 쓰니까 그것도 참 재밌는, 언어에 대한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아마 재밌게 놀다 오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관광객 입장에서는 영어로도 소통이 되는 건가요? 그럼요. 영어를 기본적으로도 관광지에서 하니까 괜찮은데 그런 거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그러니까 미국식이나 영국식 영어를 배워왔던 사람이잖아요. 근데 지금은 제가 여행을 하면서 항상 느끼지만 스페니쉬를 쓰는 사람들이 영어를 하는 거, 그리고 이탈리아어를 쓰는 사람이 영어를 하는 거, 프랑스 사람이 영어를 하는 거, 이런 것들을 이제 공부해야 될 것 같아요. 아하. 그들이 하는 영어는 도대체 못 알아듣겠으니까. 그럴 수 있죠. 저는 사실 프랑스 사람이 영어 쓰는 거 진짜 찌약이거든요. 네, 그래서 찌약이에요. 네네. 예. 저는 그 옛날에 이제 어학연수를 캐나다에서 했을 때 프랑스 친구, 그러니까 각국의 애들이 오잖아요. 예. 다른 애들은 웬만큼이야 뭐 어떻게 듣겠는데 프랑스 친구가 영어 쓰는 거는 정말 못 알아듣겠더라고요. 그게 아직도 이게 트라우마처럼 있는지 어허. 프랑스 말을 많이 쓰는 지역에 스위스 갔을 때도 가면 이제 영어를 쓰시면 정말 못 알아듣겠더라고요. 그래서 어찌됐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미국식 영어에 그리고 또 영국식 영어에 익숙해졌다가는 실제 유럽 여행 갔을 때는 그렇게 도움이 안 될 수도 있다. 뭐 이런 재미난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리고 스위스 하면 또 재미난 게 있죠. 전 세계에서 국제기구가 가장 많은 나라 중에 꼽히지 않을까 뭐 네.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네, 아무래도 이제 중립국이다 보니까 이제 뭐 그 UN 본부도 있고 또 우리가 많이 듣는 WHO 뭐 이런 것도 있고 유니세프도 있고 그 제네바에 이제 좀 많이 있는데 예. 다들 제네바를 좀 잘 안 가세요. 예. 그러니까 스위스를 가시면 일단 자연을 보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도시 쪽으로 많이 안 도시고 제네바가 끝쪽에 있으니까 저는 이제 취리로 들어갔다 제네바에서 아웃하긴 했는데 제네바에 이런 국제기구들이 많이 있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쇼핑 천국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시계가 많이 이제 그 발전이 됐던 도시이기도 하니까. 어허. 그래서 제네바도 조금 꼼꼼하게 가보시면 돌아볼 것이 많은데 조금 여행하기에는 조금 불편한 건 있더라고요. 저도 오래 있지는 못했는데 왜 안 가는지 알겠더라고요. 그런 건 그래요? 있었어요. 예. 시계 기술이 왜 발전했는지 네. 그것도 알 수가 있나요? 제가 그래서 저도 스위스 하면 제가 이번에 스위스 가서 저도 시계에 관심이 많아서
스위스에 가서 이제 시계를 하나 사겠다라고 생각하고 이제 갔었는데 비싸더라고요. 물론 스위스의 시계 브랜드가 많이 있겠죠. 근데 이제 예. 저희는 아무래도 아는 브랜드를 좀 비교하다 보니까 뭐 우리나라 면세점이나 이런 것들을 비교했는데 그렇게 싸다는 걸 못 느꼈어요. 네. 만약에 스위스를 쇼핑을 하겠다고 가신다라고 하면 저는 좀 말리고 싶어요. 의외로 많이 비쌉니다. 물가가 엄청나잖아요. 와, 저는 정말 비싸더라고요. 저는 진짜 뭐 욕하실 것 같아. 아니에요. 저는 웬만해선 유럽에서 가면 뭔가 우리가 잘 구입하지 못했던 뭐 이런 것들, 우리 한국에서 워낙 비싼 것들을 이제 저렴하게 사러 갈 수 있다라는 메리트도 있는 거잖아요. 예예. 근데 저는 스위스 가서 초콜릿 샀고요. 예. 아하. 그리고 맥가이버 칼 샀고요. 뭐 요 정도. 그리고 쇼핑에는 돈을 이렇게 안 써보긴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상상 의외였고 음식도 많이 싸가야 됩니다. 너무 그러니까 평범하게 먹어도 20-30프랑이 나오니까 한 3만 원 정도는 나오니까 평범하게만 먹어도 그래서 음식을 많이 싸가는데 어쨌든 스위스의 시계가 유명하게 된 이유 저도 몰랐는데 여기 방송 준비하면서 살짝 찾아봤었어요. 예. 일단 종교 개혁과 깊은 연관이 있대요. 오이? 예, 16세기 위구노 전쟁으로 인해서 종교 박해를 피해서 프랑스의 정밀 기술을 보유했던 기술자인 칼뱅파 개신교 신자들이 스위스로 넘어왔대요. 예. 아하. 그래서 그 시계 제조 기술을 거기서 이제 전수하기 시작하고 발전해 나갔던 것이 이제 시초가 됐고 그 제네바에서 보석 제조 기술과 결합해서 그러니까 제네바에서 이제 보석 제조 기술이 워낙 뛰어났었나 봐요. 그 기술과 시계 제조 기술이 만났던 거죠. 그래서 새로운 시계 산업에 꽃을 피운 게 이제 스위스가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이제 높은 기술력과 이제 아름다움이 이렇게 담겨져서 이제 그 스위스 일대로 퍼져나가기 시작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자동식이라든가 여러 가지 우리 시계의 어떤 기술들을 더해가면서 지금의 시계 왕국이 됐다고 합니다. 예. 제가 아는 시계 브랜드 중에 친숙한 게 스와치가 있거든요. 네. 그게 스위스 거 맞나요? 예, 스위스 거 맞고 네. 스위스 가시면 정말 다양한 종류의 같은 브랜드라도 다양한 종류의 디자인과 스타일의 이제 시계를 볼 수 있다는 것이 큰 메리트긴 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나 다른 나라에는 수입에 한계가 있을 테니까. 근데 저는 이제 스와치보다는 스위스 하면은 몬다인이라고 하는 브랜드가 더 유명합니다. 제가 지금 오늘 차고 왔는데요. 어허. 이게 이제 스위스 연방 철도 공식 시계예요. 그래서 스위스 역마다 다 이 시계가 달려 있습니다. 근데 어디서 본 것 같지 이거 않으세요? 아이폰에 있던 거 아니에요? 맞아요. 아이폰이 이제 iOS에 사용했던 시계 앱이 바로 이 몬다인 시계 디자인을 베꼈다는 논란이 세계적으로 일었었죠. 아하. 그래요. 그래서 아이폰이 무려 그 연방 철도에다가 229억 원을 배상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오, 네. 그래요? 베낀 게 맞군요. 그렇죠. 인정을 한 거죠. 그래서 뭔가 협의가 있었고 여러 가지 뭐 뒷 얘기가 있는데 결론적으로는 배상을 했다라는 걸 보면 예. 그 부분을 인정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저는 아쉽게도 한국에서 이 시계를 한국에서 샀어요. 아, 네. 스위스에서 산 게 아니라? 저는 스위스를 갈 거라고 생각을 못했고 예. 그냥 저는 이 시계 디자인이 너무 예뻐서 여기 SBB라고 하는 그 스위스 연방 철도 마크가 있거든요. 예, 예. 예, 그래서 그게 너무 독특해서 저는 샀는데 이제 이제 스위스 가니까 많이 있잖아요. 중요한 거는 한국에서 산 제가 더 싸게 샀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은 이제 물가가 어느 정도인지는 단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국에 제가 있었던 이 디자인은 한두 개 정도밖에 없었지만 거기에 이제 철도역에서도 팔아요. 이 시계를. 아무래도 예, 거기 예. 공식 브랜드니까요. 그래서 다양한 디자인이 있어서 하나 더 사오고는 싶었는데 뭐 굳이 돈이 이렇게 써지지는 않아서 그냥 이렇게 이거로 만족하기로 했는데 어쨌든 스위스 가면 요 시계 정도는 괜찮은 것 같아요. 깔끔하니 예뻐요. 이거 되게 미스테리네요. 음. 여성분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네. 파리에서 네. 루이비통이나 샤넬을 사면 음. 한국보다는 싸다. 네.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싼 정도가 아니죠. 예. 네. 이 스위스 시계는 오히려 거꾸로 됐네요. 근데 물론 뭐 제가 꼼꼼하게 뭐 비교를 해본 건 아니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비슷하거나 조금 더 비쌌던 것 같아요. 제가 똑같은 아하. 디자인을 봤거든요. 그래서 물론 제가 좀 싸게 산 그건 있지만 어찌됐든 싼 가격은 아닙니다. 전반적으로. 네. 아니 그러면 본격적으로 스위스를 네. 가봐야 될 것 같은데 네네.
비행기를 엄청 오래 타야 되지 않나요? 그렇죠. 일단 직항 자체는 대한항공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 보통 경유해서 가셔야 되는 거고요. 저도 경유를 해서 갔습니다. 경유를 하지 않고 직항으로 하면 12시간, 이제 경유를 하시면 14시간, 16시간 정도는 가셔야 되죠. 예. 경유할 때 꼭 하시는 거 있잖아요. 스톱오버요. 예. 네. 이번에도 스톱오버를 어떻게 해볼까 고민을 했었었고 여러 가지 고민을 했는데 일단 스위스 공부를 하다 보니까 너무 가고 싶은 데가 많아가지고 예. 이번에는 정말 올인했었거든요. 스위스로. 그래서 이용한 항공은 폴란드 항공, LOT 항공기를 이용했습니다. 아주 생소하죠. 아, 우리나라에도 들어오나 보죠? 작년 10월에 처음 취항했습니다. 아하. 그래서 일단 뭐 제가 그렇다고 뭐 그 항공기를 막 골라 타는 스타일은 아니고요. 예. 일단은 가격대가 좋아서 골랐고요. 또 어떤 기종일까 궁금하기도 했고 그래서 이 폴란드다 보니까 바르샤바를 경유합니다. 예. 그래서 경유지를 들릴 뻔도 했는데 일단 일정이 너무 스위스 일정이 빡빡해서 그냥 그 2-3시간 정도만 경유하고 넘어왔는데 아마 이제 폴란드 항공이 들어와서 여러분들께서도 이 항공을 많이 이용하시게 되실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주의할 게 있으세요. 바르샤바 그 쇼팽 공항인데 예. 거기 경유하실 때 이미그레이션 환승할 때 이미그레이션 이제 유럽으로 들어가는 거니까 예. 거기에 입국 심사를 해야 돼요. 매우 느립니다. 매우 그 절차를 보시는 분들의 이 프로세스가 아하. 그래서 절대적으로 우리 한국처럼 딱딱딱 빨리 하거나 다른 유럽처럼 서둘러서 하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주변에 이렇게 서 있다가 비행기 놓치는 분 여럿 봤습니다. 진짜 놓쳐요? 네, 줄도 엄청나게 서 있으시고 물론 이제 예. 시간대마다 다르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저 중국 사람들 비행기 놓쳤거든요. 단체 관광지. 그래서 제가 이제 다 같은 동양이다 보니까 예. 이제 비행기 시간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양보를 해달라고 제가 양보하면서 1시간 더 넘게 서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당연히 좀 알고 갔었기 때문에 예. 일단 미리 서 있었어요. 근데 이제 서두르면서 이제 좀 양보를 해줄 수 있겠냐 이러면서 막 들어오는 그 중국인들에게 양보를 하다 보니까 저도 거기 한 2시간 서 있었더라고요. 아니 한 몇 시간 명한테 양보하고. 양보하신 거예요? 단체 개그를 제가 몇 번 예.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뒤에 있는 다른 유럽인들이 이제 그만 좀 양보하라고 나도 급하다 뭐 이러는데 그런 짠함이 있어가지고 걔네들 지금 비행기 표를 보니까 진짜 한 30분도 안 남았는데 이 상태로 가다가 비행기 놓칠 것 같아서 이제 했더니 자기도 지금 1시간밖에 안 남았다 이렇게 해서 그 뒤로는 제가 이제 양보를 하진 못했는데 매우 느립니다. 매우 느려서 많은 컴플레인들을 받으셨는데도 뭐 아랑곳하지 않더라고요. 혹시 네. 이 폴란드 법무부에서 일부러 그러는 거 아니에요? 왜요? 여기서 비행기를 놓쳐야 여기서 하루라도 자고 갈 거 아니야. 그래야 호텔 매출도 올라가고 밥도 먹겠죠. 그렇게까지는 생각을 못 해봤는데 어찌됐든 그냥 그들의 여유가 부러웠습니다. 아. 저희가 발 동동 구르고 있으면서 좀 그렇더라고요. 네. 그렇군요. 아까 스위스만 있었다고 하셨죠? 네, 그 처음에는 그 말씀드렸던 것처럼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오스트리아랑 정말 국경을 그대로 맞닿고 있어서 기차만 타고 바로 넘어가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나라 간 이동이 매우 쉽죠. 그래서 보통 스위스는 스위스만 가지 않습니다. 뭐 예. 프랑스랑 스위스, 뭐 꼬달배도 프랑스랑 스위스를 갔고 또 누구는 또 이탈리아라 쉽게 이렇게 넘어가실 수가 있는데 그래서 한두 개 정도는 묶어서 가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저도 스위스 바젤에서 프랑스 스트라스부르까지는 매우 가깝기 때문에 거기를 넘어갈까 독일을 넘어갈까 엄청 고민을 했는데 이게 스위스 공부하다 보니까 그 조그만 나라에 가고 싶은 도시가 너무 많아서 그냥 스위스에 올인을 해서 13일 동안 16개 도시를 돈 것 같아요. 와하. 아니 그러면 그 일정 잡는 것도 쉽지가 않았을 것 같은데 네. 그 일정 잡는 노하우 좀 알려주세요. 그 어느 때보다도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고 혹시 스위스 여행을 준비하고 계시는 분들도 이 일정 때문에 골치가 많이 아프실 거예요. 근데 이제 두 가지로 나눕니다. 이제 물론 목적과 기간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일단 스위스를 올 때 보통 주변 국가랑 같이 포함해서 오신다면은 어찌됐든 알프스산 중심으로 보시게 될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대표적인 뭐 루체른이나 인터라켄이나 뭐 이런 식으로 도시일 게 뻔하신 것 같고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그렇게 도시는 게 보통이고 그리고 또 치리를 중심으로 일단 치리를 보통 들어오시니까요. 그래서 수도인 베른이나 루체른 또 몽트레나 아니면 제네바 그리고 융프라우 체르마트 이렇게 가시는 경우가 많고 길게 오시면은 시계 그 반대 방향으로 도시거나 시계 방향으로 도시거나 이렇게 돌아보실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단 하나, 저는 치리에서 제네바로 나갔는데 굳이 그럴 필요가 없으세요. 왜냐하면 제가 스위스를 모르고 이제 그 항공을 끊었기 때문인데 기차가 너무 잘 돼 있다 보니까 저는 어허. 치리랑 제네바가 엄청 멀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예. 근데 2시간 반 40분밖에 안 돼요. 아 그래요? 그리고 기차가 너무 잘 돼 있어서 음. 그냥 치리에서 한 바퀴 돌고 치리로 나가셔도 되니까 굳이 그 인하우스를 그렇게까지 안 잡으셔도 되니까 치리가 정말 기차의 중심지이기 때문에 치리에서는 어디나 가깝거든요. 3시간을 넘지 않습니다. 예, 그렇기 예. 때문에 3시간 넘어가는 경우도 있겠지만 어찌됐든 우리의 주요 그 도시는 거의 2시간, 3시간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치리에서 인아웃 하셔도 충분하실 것 같습니다. 예. 우리나라로 치면 대전 정도 되겠네요. 그렇죠. 대전보다는 조금 더 멀긴 하겠는데, 근데 어찌됐든 워낙 작다라는 걸 거기서 실감한 것 같아요. 제나님은 취리로 들어가서 제네바로 나오신 거잖아요. 네네네. 그러면 어느 쪽으로 도신 건가요? 자연에 그렇게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스위스를 늦게 간 것 같아요. 물론 기본적인 건 다 같습니다. 뭐 마테오른을 보러 간다던가 아니면 루체른에서 리기산이라든가 필라투스라고 하는 아주 그 알프스 유명 고봉들은 다 갔는데 예. 인터라켄을 안 갔어요. 그러니까 융프라우를 안 갔습니다. 어. 그래서 융프라우를 안 가는 대신 정말 그 많이 알려지지 않은 작은 소도시를 쫓아다녔죠. 융프라우는 아무래도 그러니까 어찌됐든 알프스산을 제가 몇 개를 갔기 때문에 굳이 또 가야 된다. 그건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취리로 들어가서 취리 주변인 생갈렌이라고 하는 곳과 아까 말씀드렸던 아펜즈를 돌아봤고요. 예. 수도인 베른으로 넘어갔다가 베른 정말 아름답습니다. 그 스위스의 수도가 베른이라는 거 알고 계셨어요? 전 몰랐습니다. 취리인 줄 알았거든요. 그러니까요. 혹은 제네바거나. 근데 베른이라고 하는 정말 동화 같고 아름다운 그 베른 넘어갔다가 루체른에 이어서 남부 지역인 많이 안 들어보셨을 거예요. 루가노나 벨린조나나 로카르노를 거쳐서 체르마트 그리고 몽트레 넘어갔다가 그리에르 부베, 라보, 로잔 거쳐서 제네바로 아웃했어요. 그러면 몇 개 도시를 도신 거죠? 16개 도시를 돌았고 그 사이에 뭐가 더 있는데 그거는 뭐 굳이 뭐 스쳐 지나간 거라서 예, 예. 네. 처음 들어보는 도시가 많네요. 네. 근데 좀 많이 가셨으면 좋겠어요. 너무 아름답습니다. 네. 아니 13일 동안 16개 도시 돌려면 잠을 안 주무신 거 아니에요? 발톱이 빠졌어요. 발톱이 빠졌다고요? 제가 지금까지 여행 다니면서 그 발에 피가 난 적은 있는데요. 예. 예. 뉴욕 맨하튼을 제가 수십 번을 왔다 갔다 하면서 조리 신고 다니다가 그 상처가 났던 적은 있었지만 저는 이제 여행 다니다가 뭐 산 오르다가 발톱 빠진다는 이런 얘기 들을 때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하지라고 생각했는데 어허. 발톱이 나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하드하게 다니고 있다라는 걸 그때 느껴서 그날 일정을 뒤로 다 뺐죠. 아하. 안타깝네요. 제나님이 네. 문자당에 깔창을 깔고 가셨으면 발톱이 안 빠졌을 텐데. 그러니까 말이에요. 제가 편한 신발을 신는다고 신었는데도 예. 그 스위스가 작다 보니까 도시간 이동은 기차를 타지만 웬만해선 그건 유럽 여행 다 마찬가지겠지만 웬만해서 도보 여행을 위주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또 욕심이 많아서 부지런히 너무 다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충격을 받고 그날은 오후 일정을 모두 비우고 호텔에서 쉬었죠. 그랬습니다. 이 발톱이 빠지면 굉장히 아플 텐데. 예. 처음에는 놀래서 아프진 않았는데 그 다음날 걷는데 조금 불편하긴 하더라고요. 네. 피가 좀 아하. 스며 나오고. 그래서 지금은 멀쩡하게 다 자라났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도시를 돌 때는 당연히 도보 여행을 하는데 기차 여행 되게 자주 하게 될 수밖에 없죠. 교통이 진짜 그렇게 잘 발달되어 있는 나라는 정말 처음이었어요. 특히나 철도가 촘촘하게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유럽에서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한 철도역도 가지고 있고 유럽의 최초의 등산 철도도 가지고 있고 예. 또 철도망을 연결하는 게 5,000km가 넘고 4,000m까지 고산 지역까지 연결돼 있으니까 스위스 곳곳을 데려다 주긴 해요. 근데 이제 내려서 그 지역을 돌다 보니 도보 여행을 많이 했던 것 같은데 어허. 또 너무 감동받았던 거는 기차 시간이 정확합니다. 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시계 보시면은 다 역마다 있잖아요. 예. 제일 중요한 게 SBB라고 하는 그 연방철도 어플리케이션이 스마트폰에 다운받아서 가면 시간이 1분의 오차도 없습니다. 정말 너무너무 놀랐고요. 그래서 어떠한 그 일정의 변경도 일어나지 않죠.
아하. 네. 한 번은 그 이탈리아 넘어가는 도모도 솔라라고 하는 거기서 이제 사고가 있어서 1시간 정도는 이 딜레이가 됐지만 그건 예, 예. 어쨌든 이탈리아 지역이었던 거고요. 정말 정확해서 감동받았죠. 예. 아니 그러면 이번 여행에서 기차는 엄청 많이 타셨겠네요. 네. 기차를 타는 것가 중요한데 그게 오히려 저를 너무 피곤하게 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보통은 도시간 이동할 때 도보 여행이나 피곤에 쩔여 있기 때문에 기차를 타면 자잖아요. 예, 예. 근데 스위스는 뭐 때문에 갑니까? 알프스나 그 아름다운 절경을 위해서 가잖아요. 기차를 타면 잘 수가 없는 거예요. 혹시나 그 아름다움을 놓칠까. 눈을 시퍼렇게 뜨고 가다 보니까 피로 관리가 안 돼서 어허. 그래서 좀 힘들긴 했는데 그만큼 아름답습니다. 그러니까 자는 것이 아까울 정도로 창밖에 그 수시로 펼쳐지는 아름다운 풍경이 예, 예. 스위스의 그 여행의 의미를 더 했던 것 같아요. 저 그 심정 알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 중국의 신장 위구르 자치구 네. 거기가 주도가 우르무치라는 곳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거기서 더 서쪽 거의 중앙아시아 쪽으로 가는데 기차를 타라고 해서 탔는데 8시간이 걸린대요. 네. 근데 타자마자 멋진 풍경을 봐야지 했는데 한 30분을 갔는데 계속 사막이야. 네. 근데 한 2시간쯤 갔더니 또 사막이야. 그래서 저는 이제 아예 거기 침대 기차여가지고 네네. 자버렸거든요. 근데 스위스는 그렇게 못한다는 그래서 네. 더 피곤할 더 수밖에 피곤하죠. 없었다는 네. 잠을 잘 수가 없어요. 거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아니 그렇게 잠을 잘 수 없을 만큼 좋은 기차 노선 어떤 게 있어요? 그 다양한 열차의 인프라를 통해서 지역의 구간에 따라서 특급 열차를 운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특급 열차뿐만 아니라 여러 종류의 이제 구경, 사철 뭐 여러 가지 철도가 있긴 있는데 5대 특급 열차를 간단하게 이제 소개를 해드리면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특급 열차로 빙하 특급이라고 있어요. 빙하를 뚫고 다니나요? 그렇다고 빙하를 많이 보진 않는데 예. 이제 이름이랑 조금 다르긴 해요. 빙하 특급이라고 하니까 왠지 빠를 것 같고 왠지 빙하를 많이 볼 것 같고 이런데 8시간에 걸쳐서 천천히 가는 기차입니다. 아하. 그래서 체르마트에서 다보스라고 하는 그 오른쪽으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는 그런 특급 열차인데 8시간 동안 알프스 산과 계곡을 돌고 91개의 터널을 지나고 291개의 이제 다리를 지나는 그림 같은 풍경 때문에 세계 그 매니아들이 죽기 전에 타봐야 할 열차라고 불리는 거죠. 아하. 근데 참고로 저는 그 이 노선이 안 맞아서 타지는 못했는데 뭐 어쨌든 8시간 동안 쭉 한번 돌아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예, 스위스 또 가셔야 되겠네요. 못 타보셨으면. 스위스는 안 갈 것 같아요. 네. 아니 죽기 전에 꼭 타봐야 된다면서요. 네네네. 근데 이제 빙하 특급이라고 해서 8시간 동안 쭉 간다고 해서 중간에 안 쉬는 건 아니기 때문에 네. 제가 하나 걸치긴 했었을 거예요. 어떤 지역에서는요. 근데 이제 풀리 가지는 않았고 두 번째로는 이제 골드패스 라인이라고 해서 그 파노라마 찻장이 이제 유명한 거죠. 그러니까 천장까지 이제 풀리 창문으로 되어 있어서 아하. 그러니까 그냥 이게 옆에만 있는 창문이 아니라 천장 옆에 쭉 다 이렇게 각을 줘서 주는 그 분위기랑 또 레트로한 그러니까 올드한 분위기의 객실 때문에 영화 주인공이 된 느낌 그리고 아름다운 풍경을 볼 수 있어서 골드패스 라인도 많이 선호하는 건데 저는 그 초콜릿 열차로 탔어요. 초콜릿이요? 네, 몽트레에서 그리에르 브로까지 또 네슬레 초콜릿 공장까지 견학하는 약간 패키지적인 그런 초콜릿 열차인데 진짜 골드패스 라인이라서 예. 탔는데 정말 그 영화 속에 나오는 그런 열차 그런 어떤 고풍스러운 그런 인테리어가 아주 멋졌고 그게 이제 1915년에 운행했던 고풍적인 객차라 그러더라고요. 어허. 이거 혹시 의자를 깨물었는데 초콜릿이고 그런 건 아니죠? 그런 건 아닙니다. 예, 근데 이제 초콜릿 공장을 간다라는 거 그리고 타면 초콜릿으로 만든 어떤 그런 빵 같은 거랑 초콜릿이랑 음료를 같이 제공해주고 그리고 뭐 치즈의 고장도 가고 아주 괜찮아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여행 갈 때 2달인가 전에 예약하려고 했더니 없더라고요 자리가. 그래서 제가 일정을 다시 바꿔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혹시나 하고 다시 가봤더니 열차를 하나 더 만들었더라고요. 아하. 그래서 저는 탔는데 이게 하나를 더 넣다 보니까 저는 그냥 일반 차를 타게 된 거예요. 그래서 너무 아쉽잖아요. 같은 돈을 주고 예. 누구는 이제 레트로한 분위기에 아주 고풍스러운 객차를 타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분명히 또 누군가 안 왔을 것 같은데 풀 부킹이긴 했지만 예. 누군가가 안 왔을 것 같아서 거기 이제 왔다 갔다 하시는 가이드 분께 나 이 자리 정말 너무 마음에 안 든다. 그래서 좀 옮겨줄 수 있겠니라고 해서 옮겨줬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캔슬한 자리가 꽤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고풍스럽게 갔죠.
그래서 거기 이렇게 있으면 많은 사람들이랑 친구가 될 수 있고 일단은 그런 게 이제 한국 사람들은 그런 거 좀 익숙하지 않아서 그 한국 사람들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예약 문화 이런 거 잘 안 돼 있잖아요. 예, 예. 이런 것들을 누가 해주는 것도 아니고 본인이 골드패스 라인 그 홈페이지 들어가서 그 또 예약하고 뭐 일정 보고 뭐 이렇게 해야 되니까 많이들 안 하는데 꼭 좀 많이 경험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아이들이 정말 좋아할 코스라서. 여기 네슬레 공장이 있다고 아까 하셨잖아요. 네, 초콜릿 공장으로 이 갔습니다. 네슬레가 스위스 브랜드인가 봐요. 네, 맞습니다. 어. 네슬레의 까이에라고 하는 초콜릿 브랜드, 그러니까 그 국내 거기 스위스 최초의 초콜릿 브랜드인데 네슬레 본사도 스위스에 있고요. 브록이라고 하는데 이제 네슬레 본사가 있고 또 초콜릿 공장도 있어요. 너무 잘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군요. 찰리의 초콜릿 초콜릿 공장. 공장 그런 느낌은 아니지만 초콜릿이 만들어지는 과정, 초콜릿의 그 역사 이런 것들을 너무 애들이 너무 좋아하는 그 동산처럼 만들어놔서 아기 있는 분들은 정말 권유하고 싶은 흠뻑 빠지더라고 애기들이. 저희도 이렇게 재밌었으니까. 초콜릿 열차를 타려면 현지에 가서 예약하기 전에 한국에서 미리 예약하고 가야 할 수 되겠군요. 있어요. 예, 골드패스 거기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골드패스 라인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예약이 됐는데 예, 예. 단 5월에서 10월에만 운영이 됩니다. 아하. 그래서 그리고 또 어떤 그 제가 지금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예. 월수목 이렇게만 되거나 그러니까 풀리 매일 되는 달은 없어요 거의. 그래서 아마 초반에 그러니까 성수기 때는 좀 매일 운행했는데 제가 갔던 데는 월수목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일정 막 바꾸고 저는 목요일 날 걸로 탔었거든요. 그래서 한번 좀 꼭 권유해주고 싶어요. 몽트레를 가시는 분들이 있으시면. 몽트레에서 출발을 하거든요. 예. 기차 여행을 하는 건 좋은데 아무래도 이렇게 외국에서 오신 분들은 캐리어, 짐 네. 이게 또 고민일 거예요. 기차는 또 오르고 내려야 되니까. 말도 마세요. 제가 도시를 너무나 많이 이동했잖아요. 예. 물론 이제 도시를 이동하긴 하지만 호텔은 한 6번 이동했으니까 저도 엄청나게 캐리어를 들고 돌아다녔겠죠. 그래서 근데 이게 저만 같은 그러니까 백패킹 하는 사람들이 워낙 많이 있는 데이기 때문에 코인 라커라든가 아까도 말씀드렸던 그 스위스 철도 그쪽이 시스템이 너무 잘 돼 있어요. 예. 그래서 코인 라커마다 다 역마다 있고 수화물 유인 보관 서비스도 다 되기 때문에 일단은 코인 라커는 큰 짐의 경우는 큰 캐리어 같은 경우는 8, 9프랑 정도 주시면 되고 유인 수화물 보관 서비스로 가면은 5프랑 정도 두시면 되는데 이제 단 유인 수화물은 6시 반까지인가 짐을 찾아가야 돼요. 그래서 그게 좀 불편했는데 코인 라커는 뭐 24시간이니까요. 그런 게 있고 또 되게 좋은 거는 제가 아침에 만약에 뭐 예를 들어서 체르마트로 갈 예정인데 나는 다른 곳을 들릴 거다 이러면은 그 철도청에서 제 짐을 체르마트로 바로 보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꼭 마치 비행기 같이. 예. 네. 근데 이제 오전에 해야 그 당일에 도착하고 아니면 그 다음 날 도착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좀 시간 배정을 잘 하셔서 움직이면 되는데 저는 그거는 좀 불안해서 이용은 못 했었어요. 그렇군요. 지금 프랑이라고 하셨어요. 네, 네. 여기는 유로를 쓰지 않나 봐요. 제가 스위스 여행을 또 안 갔던 이유 중에 하나는 단독 통화를 쓰는 그 불편함 때문에 안 갔습니다. 그렇죠. 프랑을 써요. 이것도 스위스 프랑인 거죠? 네네, 스위스 프랑인데 유로를 쓰긴 써요. 근데 이제 1대1의 비율로 잡거든요. 그래서 그 보통 어떤 레스토랑이나 있는데 가면 1유로 1프랑이라고 이렇게 해놨어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른 지역을 거쳤다가 오기 때문에 예. 유로밖에 없을 수도 있잖아요. 예. 근데 유로를 쓰시면 손해입니다. 왜냐하면 유로가 더 비싸거든요. 아하. 그래서 프랑은 1,100원에서 1,200원 선, 뭐 많아야 1,200 후반. 근데 유로는 1,200선부터 시작하는 그러니까 한 100원 정도 많진 않네요. 어찌됐든 이게 모이면 크니까요. 그래서 되도록이면은 프랑을 좀 바꾸셔서 가시면 되고 또 유로를 준다고 해도 그 잔돈은 유로로 주지 않고 프랑으로 주거든요. 아하. 그래서 그 좀인데 이 프랑은 또 약간 단점이 뭐냐 우리나라에서도 모든 은행이 프랑을 가지고 있지 않으세요. 그러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은 요즘에 모바일 환전 이런 거 너무 잘 돼 있잖아요. 예. 그래서 저도 이번에 신한은행에서 하는 써니뱅크를 이용해서 그 자주 바꾸지 않는 그런 그 기타 통화라고 하죠. 예. 네, 그런 것들도 환전율을 좀 높여서 잘 갔던 것 같아요. SC제일은행이 아니었고요. 네, 그리고 우리은행의 위비톡도 있고요. 네, 뭐 이렇게 안타깝네요. 네, 예. 이렇게 여러 개 있으니까 그렇게 좀 환전 그 우대 서비스도 받아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아니 그리고 유럽에 가시는 여행객들은 유레일 패스 같은 맞아요. 그런 거 꼭 끊어서 가잖아요. 네. 스위스도 비슷한 게 있나요? 만약에 다른 유럽을 지나쳐 오신다면 유레일 패스가 맞을 거고요. 예. 근데 스위스만 여행을 하신다면 절대로 빼놓지 말아야 되는 것이 스위스 트래블 패스입니다. 네, 무제한으로 일정 기간 동안 내가 정해진 기간 동안 기차, 트램, 버스, 여행, 여객선 모든 대중교통 오. 그리고 박물관 웬만해서는 다 무료인데 뭐 어떤 거는 50% 이렇게 다르긴 하지만 어찌됐든 모든 올패스라고 생각하시면 되니까 그래요? 반드시 구입하셔야 됩니다. 그게 훨씬 세고요. 여객선이면 네, 얘네는 바다가 없잖아요. 호수죠. 그럼 호수에서만 네. 타는 건가요? 호수의 여객선, 그러니까 몽트레 같은데 이제 도시마다 이동하는 여객선도 타보실 수도 있고 예, 여객선도 잘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는 어찌됐든 대중교통이 어마어마하게 잘 돼 있습니다. 예. 아니 근데 올패스면 가격이 엄청 올할 것 같아요. 엄청나더라고요. 제가 이때부터 이제 느끼기 시작했죠. 예. 여기 장난 아니구나. 그래서 제가 다 때렸어요. 이렇게 막 그냥 패스하지 말고 그냥 개별적으로 예약을 하거나 그냥 가서 살까. 도시를 저처럼 많이 이동하는 사람들은 패스를 무조건 사시는 게 절대적으로 유리해요. 그래서 저도 훨씬 한 반값 더 이상 쓴 것 같아요. 그래요? 워낙 많이 이동했으니까. 그리고 수시로 이동할 수 있고 그걸 다 떠나서 너무 편리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SBB라고 하는 어플이 있다 그랬잖아요. 예. 트래블 패스가 있으면 예약이 필요 없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3시에 저기로 넘어가기로 했어. 근데 제가 시간을 놓쳤잖아요. 그럼 그 다음 걸 타시면 됩니다. 아하. 그냥 예약도 필요 없고 그냥 타시면 돼요. 그런데 단점은 그러면 내가 원하는 날짜 2일도 있고 3일도 있고 4일도 있고 내가 원하는 날짜를 끊으면 되나?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이게 3일권이 있고 4일권이 있고 8일권이 있고 15일권이 있어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13일에만 있었다고 그랬는데 예. 8일 거를 끊고 또 다른 걸 하자니 애매해서 저는 15일 건을 끊을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1등석과 2등석으로 나누어져요. 예. 제가 만약에 우리 가족이나 이웃들, 그 친구들과 갔다면 2등석을 끊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별 차이는 없어요. 근데 다만 1등석은 1등석 비싸다 보니까 항상 자리가 남아요. 아하. 그래서 저는 짐이 많잖아요. 예. 그리고 또 서 있을 수도 없고 그리고 또 뭐 누군가 뭐 도와줄 수도 없는 상황이니까 여유 있게 타야 된다는 것 때문에 1등석을 구매할 수밖에 없었지만 2등석 그냥 타셔도 돼요. 근데 그 가격 차이가 어마어마해요. 얼마입니까? 제가 15일권을 탔는데 우리나라 돈으로 한 85만 원. 1등석 구매로. 근데 소셜 커머스 이런 데서 이렇게 많이 해서 한 78만 원 정도에 샀던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게 기차 같은 경우는 표를 사게 되면 좌석 번호가 적혀 있잖아요. 네. 이 트래블 패스 같은 경우는 그러면 이 좌석과 번호와 관계없이 전혀 없습니다. 네. 아무데나 앉을 수 앉으면 있는 돼요. 칸이 따로 있는 거예요? 아니면 네. 아무 자리나 그냥 그럴 수는 있어요. 그런 경우가 그러니까 자주 있지는 않은데 누군가는 좌석을 지정할 수도 있어요. 누군가는 그렇게 돼 있으면 표시가 돼 있고. 네. 근데 웬만해서는 그냥 아무데나 앉으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렇지만 딱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1, 2라고 써 있어요. 문 앞에 11이라고 돼 있는 건 1등석 소지자만 타라. 예. 아니면 이 칸은 2등석 소지자가 타야 된다. 그리고 수시로 검사를 하기 때문에 뭐 몰래 타신다거나 그러시면 안 됩니다. 수시로 검사합니다. 여기는. 예. 혹시 표가 없는데 걸리면 몇 배 물어줘야 되나요? 그러면 이제 그때 제가 너무 급해서 바로 탔다, 바로 계산하겠다라고 하면 되는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의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예. 그러면은 이제 몇 배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어찌됐든 그런 나라 망신은 안 시켰으면 좋겠어요. 네. 그렇군요. 네. 아니 지금까지 제나님 얘기 듣다 보니까 스위스를 지금 현재 있는 듯한 그런 그래요? 느낌까지 들어요. 근데 저희가 안타까운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지금 스위스 여행 다니다 보니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났네요. 네. 아직도 하실 얘기가 한참 많이 남아 있는 것 같은데 나머지 얘기는 다음 시간으로 넘겨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이 못다한 스위스 여행의 팁들을 더 꼼꼼하게 챙겨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이번엔 꼭 돌아올게요. 예, 긴 시간 동안 귀한 말씀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2주 후에 뵙는 거죠? 네? 너무 시작했다. 아니요, 괜찮아요. 경제 브리핑 불편한 진실 완주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트 투척, 댓글 남기기, 계좌 후원 등 다양한 방법으로 힘을 보태 주세요. 계좌 정보는 경제 브리핑 팟빵 공지 코너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응원
콘텐츠로 보답하겠습니다. 인투한 거죠. 우리 예. 경복궁과의 비교되는 그런 장면이라든가. 아하. 전 자금성이 너무 규모의 압도를 당해서 느낌이 아직도 저는 생생하게 남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행을 많이 다니면서 눈높이나 감동의 내성이 좀 커져가고는 있는데 그 느낌은 정말 오래 가는 것 같으니까 우리 여러분들께서도 혹시나 아직은 해외여행이나 혹은 아직은 어디 새로운 곳에 못 가셨다면 예. 아마 좀 잘 선택하셔서 가시면 오랜 기억의 그 추억의 이야기거리가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 당시에는 베이징에 미세먼지가 없었나요? 미세먼지를 제가 기억할 정도는 아니었고 그때 당시는 일단 너무 질서가 없었다는 거. 그러니까 중국은 원래 그러니까 누군가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중국이 변했다라는 것은 중국 사람들이 줄을 서기 시작했다라는 걸 보면 중국 사람들이 변했다는 것을 거기서 느낄 수 있다는 건데 그때 제가 한 10여 년 전이었으니까요. 예. 아 정말 질서라는 것 자체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하철에 무슨 표를 끊거나 어떤 그 매표소에 가면 줄 선다라는 게 없고 그냥 무조건 자기만 달려고 하니까 제가 돈을 꺼내는 순간 갑자기 제 시야에 손이 너무 여러 개가 막 보이고 어허. 줄이란 것도 없고 신호 같은 거 안 지켰었고 지금은 제가 이제 안 가봐서 모르겠는데 빨간불 파란불이 의미가 없는 거죠. 예. 그렇죠. 신호는 여전히 안 지키는 것 같고요. 네, 그렇죠. 줄은 쓰고 있는 건 저는 분명히 본 것 같은데 네. 그러면 그 당시에는 줄을 안 섰으면 서로 싸움을 하고 그랬을 거 싸움 아니에요. 되게 많이 하죠. 그들의 목소리가 워낙 크잖아요. 물론 이제 중국어 특성상 어쩔 수 없이 소리가 나야 된다고 하는데 예. 매번 곳곳에서 싸움이 일어났던 것 같고 그리고 제가 제일 또 충격적이었던 거는 큰 도로에 이렇게 그 꽃들이 이렇게 있더라고요. 듬성듬성. 제 예. 친구가 그때 유학을 하고 있어서 저 혼자 그쪽으로 찾아갔었던 건데 아니 근데 도로에 왜 이렇게 꽃이 이렇게 많아? 화환 같은 이런 것들이 했더니 다 이제 신호를 지키지 않았던 사람들의 이제 사고 난 장소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은 북경을 뭐 출장으로만 잠깐 갔다 오고 이래서 제가 그런 걸 못 봐서 지금은 어떻게 변했는지 모르겠지만 예. 그런 거 보면서도 아 그냥 막 다니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었죠. 그렇죠. 아니 어떤 전문가는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우리나라도 예전엔 좀 비슷했는데 88 올림픽 다음에 좀 질서의식 많이 좋아졌다고. 그렇죠. 중국도 베이징 올림픽 다음에 많이 변했다. 뭐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네. 다시 한번 좀 제대로 가보고는 싶은데 아 중국은 솔직히 저 혼자 가는 거는 조금 무서운 것 같아요. 그때도 친구가 있어서 제가 이제 갔던 건데 예, 예. 네. 그래도 어마어마한 나랑임에는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이제 옆에서 이렇게 가만히 보면 우리 제나님은 1년에 2번은 기본이고 네. 중간중간 나가는 것까지 하면 쿼터에 한 번은 나가시는 것 같아요. 네. 이 되게 바쁜 업종에 계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돈을 왕창 모았다가 그때만 왕창 쓰는 네. 이런 희열 이것 때문에 포기를 못 하시는 건지 뭐 여행에 이렇게 집착을 하는 이유가 있나요? 가끔 뭐 여행 다닌다 그러니까 야 너는 시간도 많고 뭐 돈이 있나 보지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도 시간 없고요. 돈도 맨날 이렇게 딴 거 쓸 거 아껴서 이제 가잖아요. 근데 제가 최근에 갔었어요. 예. 예. 물론 이제 이후에 소개가 될 것 같긴 한데 네. 마테호른인가요? 네. 뭐 거기 올라가는 중간에 있는 기차 네. 그 사랑 사진이 열차. 굉장히 많이 돌아다니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 스위스가 알프스산, 그러니까 거의 산악지대가 60%를 차지하고 있어서 아주 오래전부터 이 교통, 철도망이 잘 촘촘하게 갖춰져 있어요. 그리고 제일 또 중요한 거는 3,000m까지 올라가는 산악 열차가 있는 거죠. 그래서 마테호르를 보기 위해서 고르너 그라트라고 하는 그 산봉우리를 가야 맞은편에서 볼 수가 있거든요. 거기에 올라가는 산악 열차가 거의 그 꼭대기 정상까지 올라가요. 산악 열차가. 아하. 그래서 공기가 다르죠. 올라가는데 일단 기울기도 조금 이렇게 가파르고요. 그래서 독특한 이 스위스 하면 기차 여행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봤었습니다. 아니 그 기차를 타면 알프스 소녀 하이디를 만날 수 있나요? 저는 없던데요. 저는 못 봤었어요. 그러니까 예. 우리가 꿈꾸는 스위스라고 하면 뭔가 요들송이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전통 어떤 그런 뭔가 만화 속에 나오는 그런 그들만의 이런 의복
그런 양식을 이렇게 갖추고 이런 거 상상했는데 예. 그런 거 전혀 못 봤고요. 물론 아하. 아펜젤이라고 하는 나중에 제가 소개해드릴 제가 저를 스위스로 이끈 아주 작은 이쁜 마을이 있습니다. 스위스 안에서도 스위스라고 불리우는 작은 마을인데 어허. 그 아펜젤에는 조금 그런 전통적인 부분들을 많이 살려놔서 아 내가 진짜 우리가 상상했던 스위스를 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 외에는 그냥 도시였고 자연이었고 산이었던 것 같아요. 예. 사진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네. 스위스 하면은 일단 아름다운 풍경. 네. 이게 기억이 나는데 저는 물론 안 가봤기는 하지만 사진이 워낙 이쁘게 잘 나오니까 정말 현지 모습이 저럴까? 이거 실화일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네. 잠깐 제가 말씀드렸던 것도 스위스를 이끌었던 이유는 제가 스위스를 그렇게 막 가보고 싶어 했던 케이스는 아니었는데 그래서 제가 다른 여행지보단 늦게 왔다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딱 사진 한 장이 저를 이끌었습니다. 그 아펜젤이라고 하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 스위스다운 스위스였는데 그 풍경 사진을 보면서 야 이거 정말 실제일까? 아니면 누군가 포토샵에 장난질이었을까? 아하. 왠지 확인하고 싶은 물론 이제 뭐가 있을까요? 마추픽추 이런 것도 있는데 그거는 별로 확인하고 싶은 생각은 안 들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뭐 개인 차이긴 한데 그렇죠. 이상하게 그 마을은 왠지 확인하고 싶었었어요. 그래서 스위스를 가보자 이렇게 결정을 했던 거고 스위스를 도는 동안 그리고 가기 위해서 공부하는 동안 많은 사진을 봤겠죠. 가서 보면 그 스위스뿐만 아니라 거의 한 반은 성공하고 반은 실패하는 것 같아요. 반은 이거 장난질이었어 라고 생각하는 것도 있고 그 반은 아닌데 일단 기대를 하면 안 돼요. 여행을 갈 때는 그건 그러니까 여행이 제가 항상 인생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람에 대한 기대도 그리고 또 뭐 직원들이랑 같이 일할 때도 기대를 많이 하면 실망이 그건 영화도 마찬가지고 어허. 무조건 저는 여행 갈 때 기대하지 말고 공부도 너무 많이 하지 마라. 그러니까 역사나 이런 것들은 공부할 필요가 있는데 예. 너무 사진 많이 보고 간다거나 너무 영상을 많이 보고 가면 그게 절대적으로 그 실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아하. 소개팅 하기 전에 페이스북에서 미리 다 맞아요. 털고 나가. 경제 브리핑 불편한 진실이 여러분의 확실한 두통 치료제가 되어드리겠습니다. 경제 뉴스가 연예 뉴스처럼 쉽게 들리는 그날까지 경제 브리핑 불편한 진실. 경제 브리핑 불편한 진실 11월 11일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이 빼빼로데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저희가 빼빼로데이에 어울리는 분을 모셨거든요. 예, 애청자 여러분들이 도대체 누굴까 상당히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저희 방송에 무려 한 달 반 만에 다시 나와주셨어요. 네. 대충 감이 잡히시죠? 아마 일부 애청자분들은 혹시 제나님이 나가신 거 아닌가 우리 방송에서 그러니까요. 그렇게 오해를 하셨을 수도 있는데 그건 아닙니다. 지난번 가시기 전에 염장을 지르고 가셨어요. 애청자분들한테 스위스 여행 가신다고 너무나 자랑을 많이 하셔서 한 애청자분은 저한테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요즘 방송 안 나오시는데 혹시 스위스에서 멋진 남자를 만나서 거기 정착하신 게 아니냐 뭐 이런 얘기까지 하셨거든요. 예. 근데 오늘 나오신 걸 보니까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건 아닌 것 같나요? 예, 그러면 네. 혼행 전문가 제나님 모셨습니다. 네, 너무 오랜만입니다. 정말 이 여행 코너가 없어졌던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셨을 만큼 오랜만에 인사드리게 됐는데요. 제가 염장을 한번 지르고 갔었죠. 추석 그렇죠. 전으로 스위스 여행 다녀오겠다고 해놓고 뒤로 왔는지 어땠는지 궁금하셨을 텐데 이게 제가 직장인이다 보니까 여행을 다녀오자마자 일이 너무 쏟아져가지고 어허. 그 일 처리하느라고 무려 여행 다녀온 지 한 달 뒤에 이렇게 인사를 드리게 됐습니다. 그렇군요. 스위스 여행 어떻게 잘 다녀오셨나요? 네, 무탈하게 아무 사고 없이는 잘 다녀왔습니다. 제가 원래 혼행족이잖아요. 나홀로 여행을 즐기는 사람인데 이번에 스위스도 역시 한 13일 정도를 혼자 다녀왔는데요. 예. 이 따끈따끈한 이 스위스 여행 이야기 오늘 마음껏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니 이게 따끈따끈해지려면 네. 멋진 스위스 남자를 만나야 되잖아요. 네네. 온천 얘기하려고 설마? 여러 가지 뭔가 에피소드는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런 게 있어요. 친구들이랑 갔으면 재밌는 이야기로 풀어졌을 일이 사실은 혼자 가면은 좀 조심스럽게 조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뭔가 이렇게 길게 이어질 수는 없고요. 그리고 제가 너무 빡빡하게 일정을 잡는 스타일이라 네, 저는 그 다음 장소로 빨리빨리 이동하는 거라서 이렇게 여지를 두지 않는 게 단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 일이 없는 것 같아요. 남자를 못 만나신 거군요. 그렇죠.
우리 제나님이 네. 업계에 셀럽이 되신 것 같아요. 아 왜요? 얼마 전에 네. 네이버 연애 결혼판에 보니까 제나님 쓰신 글이 있더라고요. 맞아요. 그러니까 저희 애청자분들도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예, 그때 그리스 편 할 때 신혼여행지로 최고다 이런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 글이 올라와 있었어요. 맞아요. 제가 여행 고수는 아니에요. 그냥 일반인이긴 한데 여행을 워낙 좋아하고 또 혼행족이라는 어떤 특징이 있다 보니까 간간히 좀 기자님들께서 글과 사진을 요청하실 때가 좀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그 네이버의 연애 결혼판에 그 내용이 게재됐는데 예. 그 주제가 이제 여자가 추천하는 신혼여행지가 있고 남자가 추천하는 신혼여행지라고 해서 여자편 남자편으로 이렇게 나눠서 나갔는데 여자 편이 그렇게 인기가 좋았다 그러더라고요. 역시. 예, 그래서 저는 그리스의 산토리니와 미코노스를 이 커플들을 위해서 추천을 했는데요. 예. 지난번에도 제가 누차 말씀을 드렸듯이 제가 꿈꾸는 신혼여행지기도 하다. 아하. 네, 그리고 경제브리핑에서 무려 4회에 걸쳐서 제가 그리스를 아주 길게 소개를 해드렸던 적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네, 그만큼 제가 다녀왔던 수많은 여행지 가운데에서는 가장 추천하는 여행지가 이제 그리스가 돼버린 것 같아요. 아하. 그럼 그때 혹시 남자 편에서 추천했던 곳은 어디였나요? 뭐 뉴욕도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좀 의외의 장소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미국 쪽 그랬는데 이제 여자 편 쪽에는 이제 저처럼 그리스라든가 뭔가 좀 휴양지 위주로 좀 됐던 것 같아요. 예. 진아님이 그리스 얘기하실 때 보니까요. 오늘은 스위스 얘기해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떠나간 옛 애인을 생각하드는 그런 표정이에요. 맞아요. 아니 스위스랑 그리스랑 비교해 보면 어떤가요? 여행지로 비교하기에는 사실 두 나라가 너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스위스는 알프스를 축으로 해서 뭐 그러니까 산을 타거나 호수 위주의 어떤 뭐 대자연의 절경을 이제 감상하는 여행지라고 한다면 예. 그리스는 에게를 중심으로 한 해안 중심의 또 오래된 역사라든가 문화라든가 문명의 흔적을 따라가 보는 여행지이자 또 휴양지 이라서 엄격하게 비교하기는 사실은 좀 힘들긴 한데 뭐 그런 걸 다 떠나서 그래도 비교해보라고 한다면 어디겠냐라고 여쭤보신다면 저는 사실 스위스보다는 그리스가 더 나았던 것 같아요. 역시 첫사랑을 잊지 네. 못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만약에 그리스를 가기 전에 스위스를 먼저 갔었다면 상대적으로 그 스위스가 더 아름답게 보였긴 했었을 텐데 예. 그리스가 제게는 더 아름다웠던 것 같으니까 스위스가 그만큼의 아름다움을 표현해 주지는 못하더라고요. 스위스가. 예. 그리스를 최고의 여행지, 신혼여행지로 추천을 하셨는데 이와 별개로 제나님께서 그동안 다녔던 여행지 가운데 그리스 말고 네. 가장 인상적이었던 곳. 그리스 같은 경우나 뭐 이렇게 스위스 같은 경우는 한번 가보세요. 뭐 이렇게 제가 추천해드리는 장소인 것 같고요. 그렇죠. 개인적으로 가장 충격적이었다거나 가장 인상적이었다거나 그러니까 길게 오랫동안 제 마음에 남아있는 곳은 사실 너무 의외의 장소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한 150여 개의 해외 도시를 혼자 다녔었는데 예. 아직도 제 기억 속에 마음속에 남아있는 곳은 중국의 북경입니다. 거기다가 자금성. 예. 우리가 첫사랑, 첫 그 경험, 또 뭐 첫 뭐 월급 이런 것처럼 처음이라는 것이 제일 오래 남게 마련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해외여행을 지금은 이제 많이 다녀온 게 되지만 제 첫 여행지가 중국 북경이었었어요. 네, 그 중에서도 자금성을 그 일정 중에서 첫날에 갔었었는데 예. 일단 한국을 벗어난 지역이라는 것에 대한 충격 그리고 자금성 저는 이제 역사학과를 나오다 보니까 뭐 요런데 너무 너무 강의를 이제 페이스북에 있는 강의 돌아다니는 걸 봤는데 행복한 삶에 대한 내용을 하시던데 거기에 있는 이제 강사분께서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많은 학자들이 연구를 해본 결과 이제 우리가 그 어떤 물건 어떤 소유물을 샀을 때 경험하는 행복감보다 경험을 샀을 때의 행복감이 훨씬 길게 가고 그 강도도 더 세다라는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여행같이 어떤 생각을 할 수 있는 기회는 인생을 바꿀 수가 있지만 우리가 옷이나 자동차를 같은 걸 통해서 우리 인생이 바뀌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돈에 대한 개념을 다시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소유물을 늘리는 데 돈을 쓰지 말고 경험을 늘리는 데 돈을 쓰자. 그것이 이제 가장 가치 있는 돈 쓰는 방법이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와 정말 공감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보면은 이제 여행에 그러니까 경험을 늘리는 데 돈을 상당히 많이 쓰는 것이고 그것이 여행인 거고 그 여행이 제가 이제 그 다음 그 스텝을 밟아가는데 큰 힘이 되는 것 같고 그래서 이제 나름 경험에 투자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모르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좀 여행을 좀 더 많이 좀 넓게 생각하시고 여행이 주는 행복감과 그것이 이제 원동력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다. 이게 뭐 저도 여행을 갈 때 사치를 부리면서 가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많은 경험을 하고 싶어서 가는 거니까 좀 여행에 대한 개념을 조금 달리 하시면 좀 더 큰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재나님 얘기 들어보니까 진정한 욜로족이 아닌가 이런 생각까지 드네요. 근데 요즘에 이런 얘기 하던데요. 욜로 찾다가 골로 간다고. 아니, 그러고 보니까 한비아 씨라고 있잖아요. 네. 그분도 우리 재나님 못지않게 여행을 굉장히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 두 분이 만나면 할 얘기가 정말 많겠어요. 만나 주실까요? 그러면 오늘 본격적으로 네. 떠날 나라 스위스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뭐 스위스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가보고 싶은 나라 아닐까요? 네. 지난 5월에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이 발표한 그 2016년 국민 여행 실태 조사를 보면요. 우리나라 국민들이 가장 가보고 싶어하는 해외지로는 일단 일본이 첫 순위로 꼽혔어요. 아무래도 뭐 가깝고. 스위스가 1위 아니군요. 네네. 가깝고 또 이제 뭐 그 부담 없이 가실 수 있으니까. 그리고 뭐 미국이나 중국, 프랑스에 이어서 스위스였던 거예요. 근데 저는 이 결과치를 보고 조금 놀랐었어요. 왠지 스위스는 좀 하위권에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왜냐면 뭐 홍콩이나 아니면 이탈리아나 더 많잖아요. 뭐 이렇게 그런 뭐 프랑스는 당연히 가보고 싶어 하겠죠. 이런 생각이 들었었는데 의외다. 그런데 아무래도 스위스에 대한 환상 이제 아름다운 절경 이런 것들을 해외 여행과 좀 이제 동일시하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었습니다. 그렇죠. 그 생수 중에 또 유명한 브랜드가 제가 알기로는 그 스위스에 있는 눈 녹은 물이라고. 네, 해비양요. 그렇죠. 네. 네. 맞아요. 일단 뭐 환상을 갖고 있는 나라죠. 근데 그게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서 예. 일단은 세계 이제 관광 대국으로 자리 잡혀 있고 그 아름다운 절경 그 특히 알프스 전경을 보기 위해서 1년 내내 여행자들로 붐비는 곳입니다. 진짜 정말 깨끗했고 예. 아름답고 경이롭고 또 산 위에 가면 겨울 왕국에 왔다라는 느낌이 들 만큼 감탄사가 정말 많이 나오긴 했었어요.